아침마당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네. 네. 멋진 그분. 멋진 그분. 네.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비스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인사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혹시 이거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하나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외모 때문에 외모에 너무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주옥 같은 내용이 약간 언더레스티메이트 되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전혀 없고요. 그럼 네. 반대로 네. 외모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건 있어요. 제가 항상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가 네.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를 점점 더 뜨문뜨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어렸을 때는 어리다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려 보인다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얘기를 가끔 들으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다가 네. 안 듣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들으면 네. 아직 살아있구나. 자,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저 카톡이나 유튜브 채팅장에 젊어 보이신다, 어려 보이신다. 네. 그 말씀을 좋아하신다고 네. 합니다. 앞으로는 네. 그게 덕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네. 바로 준비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스티뮬러스 뉴스 업데이트된 상황들 정리해 오셨는데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우선 서두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게 이렇다 하게 결정이 날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휴회 중입니다. 네. 리세스죠. 7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까지는 공식적인 어떤 표결이건 의견 교환이건 그런 장이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 당의 어떤 실력자들 또는 정책 결정하는 그런 당국자들이 언론에 이제 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업 수당이 연장되느냐, 또 1,200불 체크가 다시 나올 것이냐, 이런 건들에 대해서 적어도 유의미한 그 결정 내지는 논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 이후로 보셔야겠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600불 연방정부 실업수당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런데 네. 오늘 뜬 뉴스 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플럭추에이트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업률 또 바로 오늘 아침에 지난주 관련된 게 나왔고 또 지난주에는 6월 달에 대한 실업률이 나왔는데 굉장히 개선됐다라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또 반면에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한 11%, 11.2%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 그들에 대한 실업수당의 연장은 계속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그런 논리로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다 일리 있죠.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닌 거고요. 지금 변호사님 그 말씀 해주셔서 갑자기 또 오늘 뜬 얘기 하나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2차 스티뮬러스가 그 4만 불 미만을 버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전달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포브스인가요? 그래서 미치 맥커널 상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돌이켜 보면 새로운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해서 히어로즈 액트에서 민주당에서는 통과를 시킨 거였었고 그게 이제 1,200불인데 플러스 더 좋은 그런 내용이었었던 거고 또 공화당에서는 일단 백악관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가장 최근에는 7월 2일에도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의 스티뮬러스 체크를 더 빨리 더 간단한 방식으로 복잡한 그런 거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고 남는 게 이제 공화당의 상원이라고 누누이 이제 얘기를 한 상태에서 공화당 상원도 지난주까지도 체크 지급에 대한 거는 동의한다. 그러나 더 타겟티드 어프로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전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게 반영이 된 건데 결국은 설왕설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이것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그런 줄다리기인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7월 20일인가요? 그때 월요일부터 열리게 되면 이제 그 적극적인 니고시에이션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미치 맥커넬 그 상원 원내대표도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게 8월 8일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죠 지금. 예, 결론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7월 말 정도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4만 불 선별적으로 지불하겠다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당에서 결정을 했던지 간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텐데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PPP는 이번에 대통령이 연장 서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PPP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PPP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난주 초에 상하원에서 통과가 된 내용이 또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공식화가 됐고 네. 이제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한이 6월 30일이 아니라 8월 8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펀드도 여전히 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원 이제 어느 은행이 이거를 지원받느냐의 문제지 지원 프로그램 자체는 그때까지 열려 있을 것이고 또 자격을 갖춘 기업들 중에 사업주들 중에 안 한 업체들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겠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뭐 두 번째로 그 PPP를 받은 업체들에 네.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는 뭐 원래는 하라는 여론이 굉장히 빗발쳤었는데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 여론에 밀려서 그래 그러면 이제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재무부 장관이 동의를 했었는데요. 그 동의된 바에 따라 이제 지난주에 이 실제 PPP를 받은 업체들 중에 특히 15만 불 이상 네. 받았고 또 500만 불 이상 받은 업체들의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신문에도 한국 업체들 중에서 어디가 PPP를 받았는지가 또 리스트를 또 보도하는 네, 매체가 저도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뭐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다 해서 네. 돼 있어서 봤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당시에 이게 여론의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가 이게 스몰 비즈니스 정말 타격을 받은 그런 업체들에 대한 도움이라는 게 본래 취지였는데 이 혜택을 보는 업체들 자체가 대기업, 뭐 상장 회사를 포함해서 뭐 프랜차이즈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이 받다 보니까 그게 여론이 안 좋아졌었던 거고. 근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받은 업체들을 또 어나운스를 하고 나니 여전히 그와 같은 큰 대기업들이 받은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뭐 TGI Friday, 네. 뭐 Five Guys, 네. 뭐 이런 데들도 또 포함이 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제도의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된 게 맞는지에 대한 네. 평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근데 뭐 설령 그런 기업들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짜 직원들에게 프로텍션, 페이체 프로텍션으로 다 지급이 된 거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하자는 당연히 없죠. 근데 뭐 여론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스몰 네. 비즈니스가 워낙 어렵다고 하는데 그쪽까지 손이 안 뻗친 거에 대한 네 그런 반응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렌트비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으신데. 그럼 대기업들은 이게 정말 레스트 리조트냐, 이게 내가 정말 이거 안 받으면은 해외로 못 나가는 거냐, 네. 그게 아니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합법적으로 했다 해도 그걸 이제 결정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뭐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러면 2차 PPP 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이제 제출이 된 상태이죠. 예. 하원에. 그래서 지금 하원에 또 1차 PPP 말고 새로운 형태의 PPP, 이게 여전히 뭐 타격을 받은 업체들이 이 PPP 하나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을 더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PPP를 또 시행하자라는 법안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말 큰 어텐션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펜딩되어 있는 항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금 회기 중이 아니니까 그런 이유일 텐데요. 내용은 뭐 1차 PPP를 이미 받았는데 그 펀드를 다 소진했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자격은 좀 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원 수, 직전 해에 그 페이롤로 나간 금액의 뭐 2.5배라던가 이런 기준은 아니고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그 대신에 이제 자격 요건으로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5% 이상으로 감소했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론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전 연도 매출액의 최대 45%까지 받을 수 있고 또는 그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 불까지 원래 네. 1차에서는 1,000만 불까지가 그 리미테이션이었었는데요. 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요. 네. 지금 이건 결정된 거 아닙니다. 전혀 현재 아닙니다.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정이 돼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아서 표결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이런 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탕감받는 데 있어서의 제약도 반드시 뭐 급여에 한해서 또는 급여가 60% 이상 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그와 같은 1차 때의 리스트릭션은 적용이 안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질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 탕감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7년 만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서 업체들은 계속 사용하고 그 이후에 갚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탕감이 안 될 경우에 대출 조건으로 전환이 되면 네. 그 이자율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높은 게 뭐 첫 2년 동안에는 2%에서 4%를 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2.5에서 6% 사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딱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결국은 1차 PPP는 모두의 어떤 기대치가 그랜트의 성격이었던 거잖아요. 네. 탕감받는 그런 거죠. 물론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 해도 지금 굉장히 뭐 렌트비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운영자금의 확보에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많은데 네.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저리로 융자해준다라는 면에서도 이 제도는 꼭 만약에 탕감을 받지 못한다 해도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현재는 1%인가로 알고 네,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까지 1%의 이자율의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 3% 또는 4%, 5%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실업률 얘기하시면서 실업수당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앞부분 못 들으셨던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600불 실업수당이 어떻게 연기가 계속 되는지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지금 현재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질문 올라오는 이 내용에 예전 같으면은 다시 듣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 일단 워낙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서 예.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현재 하원을 통과한 히어로즈 액트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600불 연방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이 내년 1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공화당 측의 의견은 이게 그 실업을 장려하는 그런 방향이 돼서는 안 되고 일터로 돌아가는 네. 그런 유도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Back to Work Credit이라는 것을 지금 대체제로서 네.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제가 지난주 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실업수당 600불 보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서프라이징한 그런 결론이 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거를 일시에 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서프라이징한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600불이 너무 뭐랄까 계속해서 600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면 각 주별 상황에 맞게 그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네. 그게 이제 법안의 형태로 또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그게 척 슈머라고 하는 민주당의 상원 마이너리티 대표이고 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냈던 와이든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둘이 별도의 법안으로 낸 거죠. 결국 그 내용은 뭐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주마다 어떤 직전 분기 3개월 동안의 주 실업률을 평가해서 그게 예컨대 뭐 12% 이하로 떨어지면 600불 대신에 뭐 400불 또 그보다 더 실업률이 떨어지면 또 거기서 이제 300불, 200불 이런 식으로 조금씩 페이즈 아웃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게 법이 됐는데요. 법안으로 나왔는데요. 네, 참조로 지금 현재 실업률 나와 있는 상황은 11%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실업률이 그 정도로 낮아진 것이고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우리가 셧다운을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또 시작을 했잖아요. 네. 여러 주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는 또 이제 조만간 그 결과를 또 살펴봐야 되겠으나 어쨌거나 그 내용이
별도의 법안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게 요즘에 보면 이 실업수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그 히어로스 액트에 들어갔었던 법들이 별도의 법으로 새롭게 상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PPP도 그랬죠. PPP도 네. 원래 연장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워낙에 급한 뭐 8주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히어로스 액트에서 빼서 별도의 걸로 통과를 시켰던 그렇죠.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실업수당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여러 그런 그 아티클들을 보면 어쨌거나 지금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또 회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 그때는 전체 패키지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니고시에이션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요것만 별도로 통과된다라기보다는 전체 그림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예상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실업률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네요. 네. 네. 아마 그거 갖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 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실업수당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을 갖다가 아예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정가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예 얼마씩 그냥 전 국민 어느 정도 수입 미만이면 다 주고 뭐 그 예전에 그 누굽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하는 그렇죠, 그 친구가 그거 얘기해 갖고는 저게 가능해? 뭐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그 개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렌트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소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세요? 렌트비 해결에 대한 일단 규제 방안 얘기가 이게 있나요?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나 카운티 또는 뭐 시리 레벨에서의 그 보조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제가 있는 얼바인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또 LA에서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00불. 네.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레지덴셜에 대한 보조인 것이고 비즈니스 차원의 그 구제책들은 첫째로 아마 이빅션에 대한 금지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제가 아는 바로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이게 워낙에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그 구제책 내지는 제도들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좀 저도 고민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실 이제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바로 내가 위치한 도시 그리고 그랜트 또는 뭐 서브시디 뭐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 계속해서 자주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장학금 받을 때 서칭하고 여기저기다 어플라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로컬 정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 실시하고 있는지를 다 찾아보셔야 되는 결국은 그렇죠. 정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의원들이 이거 대선 일정하고 이거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11월이면은 이제 대선인데 네. 8월 안에는 뭔가 이렇게 결정이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타임 스케줄 놓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이번 그 7월 말 8월 초에 뭔가 큰 틀에 있어서의 결론은 내려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게 네. 또 끝나고 나면 8월 또 한 달 거의 또 쉬는 기간이 잡혀 있더라고요. 베케이션. 예. 네. 그렇게 되면 9월 넘어가면 이건 너무 그렇죠.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적어도 뭐 8월 다음 달쯤 되면 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들 2차 보조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규모나 범위 적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방정부 실업수당 문제 이거 연장 문제 이거 뭐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난번에 3월 말에 그 케어스 액트로 해서 통과됐던 그 법안이 워낙에 초당적인 그 협조 그리고 결론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따가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그 세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양당의 어떤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결론을 내기까지의 그 산고가 뭐 이게 오히려 더 정상인 걸로 보시는 게 맞겠죠. 지난주 방송을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요 정도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바이든이 제시하고 있는 그 경제정책 공약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는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했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죠? 네, 1번 트럼프 2번 바이든 투표를 했었고요. 결과가 바이든이 75% 네. 거의 뭐 75%에 가깝게 올라왔었어요.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하면. 바로 선거를 한다면. 네. 그래서 오늘은
공화당의 공약을 들어볼 예정이죠. 네, 이게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균형을 맞추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한쪽으로 몰고 가고 싶진 않으신 것 바이든 같아요. 쪽의 경제 정책 공약만 소개하고 또 트럼프 쪽을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또 그 약간 프레임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트럼프 쪽에 공화당 쪽에 지금 대선 선거에 관련된 경제 정책 공약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표하실 건가요? 오늘도 내일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어떤 번호를 찍으실지 투표하나요? 오늘 1번, 2번을 하게 되면은 모레 한다고 합시다. 내일 한다 그러지 말고 내일은 너무 급해요. 네. 아무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요 정도의 그 경제 관련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그래야 뭐 누군가를 결정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뭔가를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꺼내 오셨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 스티뮬러스 법안 업데이트된 사항 전반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유튜브 상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제는 이 공중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존청 변호사님의 이 시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들으시는 내용들 다시 듣고 싶으시면 저희 아침마당 다시 듣기를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유튜브 창에서 존청이라고 치시면 업데이트된 영상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궁금하신 사항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금방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해하기도 전에 미리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화당의 공약을 경제 공약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이든 후보의 조세 분야, 뭐 경제 분야에 대한 공약들을 좀 살펴봤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것도 살펴보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이거는 조금 차이라고 하면 인컨번트잖아요. 지금 현직에 있는 정부이다 보니까 공약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연속성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2017년도에 굉장히 큰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뭐 2000년도, 2004년 뭐 이런저런 때 굉장히 물론 세법은 늘 바뀌지만 그 중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17년 말에 바뀌면서 18년도가 첫 해 적용이고 또 19년도 지금 뭐 7월 15일 세금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17년도에 개정된 개정세법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2017년도에 그렇게 전향적으로 개정됐던 세법이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2017년에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Tax Cuts and Jobs Act라고 해서 굉장히 컸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통과가 될 때 상하원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역시 이 내용도 워낙에 굉장히 큰 변화였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는 다 반대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반대표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통과되고 또 이후에 그 상원에서도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존 맥케인이라는 그 상원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거를 내가 표결에 참여하냐, 나는 찬성 안 할 건데 뭐 이런 걸로 사실 말이 될 정도였었는데 그분 때문에 그 물 건너간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51대 49로 통과가 됐어요. 어쨌든 그와 같은 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현직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세 개거든요. 뭐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받는 소득세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자산을 누군가에게 줄 때, 트랜스퍼 할 때 나오는 게 결국 증여상속세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내가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세금, 뭐 우리 집 샀을 때,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재산세 내는 거 같아요. 프로퍼티 텍스. 결국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봐서 그룹을 할 수 있는 건데, 프로퍼티 텍스는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해요. 왜냐하면 밸류는 정해져 있고 그거에 뭐 퍼센티지로 그냥 곱하면 나오는 거니까 플래닝의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거를 법을 지킨다라는 면에서 복잡할 게 없는데 반해 소득세와 증여상속세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어 왔던 거고, 역시 이번에 그 2017년도에 세법 개정에서도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 소득세는요, 세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벌어들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 최고 세율이 35%, 37에서 35%로 낮아졌고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때 아마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무조건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해서 표준 공시의 성격인 거죠. 내가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싱글로 신고를 하건 아니면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건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금액이 있는데요. 네. 그 금액을 2배로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 이제 표준 공제이고, 네. 그리고 그거 말고 내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도네이션도 하고 또 스테이트에다가 세금 내는 거, 프로퍼티 텍스가 됐건 인컴 텍스가 됐건 이런 것들을 내고 또 모기지가 있으면 이자도 내고 네.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디덕션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와 같은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혜택을 굉장히 악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 있는데, 스탠다드 디덕션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더 높여주고 네. 전체적인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의 구조는 훨씬 더 단순화시키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는데 네. 자녀가 소득이 있어요. 그거는 아르바이트를 하건 아니면 투자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투자 소득이 있건 그럴 경우라면, 예년의 상황에서는 부모가 그거를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거의 예외 없이 더 유리했었거든요. 아주 큰 금액을 벌어들인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 바뀐 개정세법을 통해서는 아마도 그와 같은 상황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청하는 것이 더 혜택이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18년도는 이미 늦었으니까 19년도 할 때, 또 앞으로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겠다. 자녀의 나이 고려하셔서 이왕이면 자녀를 갖다 인디펜던트 리포트 할 수 있게끔 빼버리는 것이 예. 오히려 텍스 와이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네. 개인 소득세 면에 있어서의 특성,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낮췄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제도를 단순화시켰다라는 것, 네. 거기까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한테 적용되는 또 큰 항목으로서 증여상속세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요. 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증여를 받으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증여세로 계산하는 이런 구조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증여를 해주는 증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내가 증여를 했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미국만의 어떤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증여자로서 평생 동안 증여, 상속 포함해서, 내가 생전에 증여하는 건 당연히 증여이고 죽고 나서 남기는 건 상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여 상속을 증여자 1인당 세금 부과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증여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라이프타임 익셈션인데요. 네. 그게 역사적으로 몇십만 불부터 시작해서 100만 불, 그리고 250만 불, 500만 불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17년도에는 원래는 500만 불에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기준이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2배로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당 11.5 밀리언, 네. 1150만 불까지는 내가 평생에 걸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된 거죠. 네. 상속세도 안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의 증여가 자연스러운 과정일 테니까 그걸 놓고 보면 개인당 1150만 불이니까, 그러면 한 제너레이션을 놓고 보면 2300만 불까지 네. 가는 거죠. 네. 그럼 300억, 250억, 300억이 되는 거니까 네. 증여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돼버린 거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큰 변화가 있어서 이게 진짜 거부들을 대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약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 부분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법으로서 받아들이고 플래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첫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는 25년까지만 유효한 temporary sunset 룰이라고 하는 거라서 네.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물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주에도 제일 먼저 바뀌겠죠. 제일 먼저 고치겠다라고 네. 했던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현행법에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누려야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이게 다시 100만 불로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가족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행법에서 맞게 플래닝을 해서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법이 바뀌더라도 그걸 소급해서 불이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랜드파더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법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유효했던 법에 따른 집행이라면 받아들여준다라는 그게 그렇죠. 일반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플래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증여상속세에 있어서의 특성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 가는 게 법인소득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법인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정말 컸어요, 변화가. 그래서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법인소득세 적용되는 연방 세율 자체를 원래는 35%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21%로 낮췄어요. 퍼센트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낮췄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주 소득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뭐 주 소득세가 높은 주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주 평균 소득세율과 연방 소득세율을 비교하면 대략 한 25, 26%가 돼서 네. 이게 미국의 세율이 다른 어떤 유럽의 선진국들 이런 데들에 비해서도 더 낮아지게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네. 그게 역시 뭐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뭐 그런 철학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적절하게 또 적응이 또 매칭이 되는 내용일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유인책 또는 강제책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낸 네. 거죠. 아마 뉴스 계속해서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해외에 나간 기업들 공장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당근과 채찍을 썼잖아요. 안 돌아오면은 뭐 이렇게 험한 소리 하고 뭐 그렇죠. 이래가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거의 하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원래는 법적으로 내가 해외에 내가 ABC 컴퍼니라고 했을 때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세워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기 전에는 미국 정부는 과세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과세했죠. 과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쌓아놓은 돈 다 세금 부과할 거예요. 네. 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인책,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과세를 하는 건데 원래 과세 안 해도 되는 걸 과세하는 건데 이유는 굉장히 낮은 세율로 했다라는 거죠. 들어오면 여전히 그거에 적용되는 세율이 원래는 말하자면 35% 이상이 부과가 됐을 텐데 이번에는 안 들여왔었어도 거기에 누적된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되 8% 또는 15%를 낮게 한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 알턴니를 빼준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런 자금을 파킹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갖고 들어올까 난감했을 텐데. 난감했었는데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 그렇죠. 하나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도 네. 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라든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그 철학에 충실한 그런 네. 제도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고 계속해서 네. 간다 그러면 더 이쪽 방향으로 심화가 되겠죠. 네.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손보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인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저희가 바이든 경제정책 얘기를 들었고 요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정리를 잠깐 해보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그런 얘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대표하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뭐 수정 자본주의다라고 해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세를 통해서 그거를 더 활기차게 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개별 경제 주체들의 활동으로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데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방향인 거고요. 그게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이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든의 그런 정책에서도 네.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네. 반면에 이제 공화당은 전통적인 그 코프레이트 아메리카인 거죠. 이게 최근에는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다 하는 그렇죠. 결국은 시장에 맡기고 결국 그걸 통해서 전체 사회의 부와 효용을 늘리게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도 다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거다. 이게 누가 그 혜택을 가장 누리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트리클 다운, 뭐 낙수 효과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네. 그게 여기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뭐 기대하는 것은 이게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워낙에 뭐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로 인해 정책에 대한 것들이 아마도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파묻히지 않을까 그런 건 있겠으나 네. 그럼에도 결국 내 입장에서 나의 어떤 이해, 네. 나의 인트레스트를 당연히 이건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누가 잘 대변해 줄 수 있을까를 가지고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와 총정리였습니다. 변호사님이시기도 하고 CPA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하는 이유가 네. 어려운 얘기를 참 쉽게 풀어주신다는 맞아요. 거죠. 이 세법에 대한 총정리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민주공화 양쪽의 방향 그리고 바이든의 방향, 트럼프의 방향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뭐 준비를 하신다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저 증여세 문제, 상속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저게 만약에 진짜 바이든이 민주당 쪽에서 재집권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손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미리 세팅을 좀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크지 그렇죠. 않으실까 그렇죠. 네, 네.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1번, 2번 할까요? 그럼 끝으로? 1번, 2번 우리가 예상하는 그 질문인가요? 아유,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두 번을 또 하겠어. 그럼 뭐 내일 투표하는 게 아니라 모레 투표한다고. 네. 1973년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양쪽에 서 있는 학자 두 사람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 스웨덴의 경제학자 이 군자르였죠. 군자르 뮤르달이 선정이 되고 또 한 사람이 하이에크가 선정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수상을 하게 된 것 때문에 도대체 노벨상이 어떤 생각으로 양 극단에 서 있는 사람한테 동시에 상을 줬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가 그 정치경제 시간에 정치경제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오래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학 시간에 네, 경제 시간에 네. 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케인즈라고 해서 철저히 시장의 경제를 맡기는 아니구나. 케인즈는 큰 정부를 네네. 얘기하는 거구나. 네. 큰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케인즈주의를 배웠고요. 우리가 또 하나 시카고 학파라고 배웠습니다. 소위 하이에크로 대표가 되는 거기는 작은 정부죠. 그렇죠. 시장한테 자율권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관리만 한다. 네네. 네. 결국은 이 케인즈를 위시로 한 큰 정부가 이제 민주당 쪽의 방향이고 하이에크를 대표로 하는 시카고 학파의 작은 정부가 공화당 쪽의 방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 방향을 선호를 하십니까? 1번. 큰 정부다. 지난번에는 트럼프를 1번으로 줬으니까 이번엔 민주당 쪽을 1번으로 주겠습니다. 큰 정부를 선호한다. 그래서 큰 정부가 시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관리할 건 관리했으면 좋겠다. 1번 큰 정부입니다. 2번 그렇게 정부가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진다. 시장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작은 정부.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1번 큰 정부 헷갈리지 마세요. 2번 작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시는지를 보고 네. 이번에도 과연 지난주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